여기 유럽의 큰손 나토가 우리나라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토가 갑자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언급하며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한국을 언급할 거라고 하네요. 유럽이 왜 이렇게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밀러예요. 저는 영국 외교관이고 이 일을 꽤 오래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임무는 제가 해왔던 일들과는 사뭇 달라요. 영국 정부가 저를 한국에 파견했는데 여기서 맡은 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국 외교부의 분주한 복도를 걸어가면서 심장이 점점 빨리 뛰는 게 느껴져요. 건물은 거대하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중요한 일에 바쁜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우정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일을 하러 왔어요.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한국의 이웃 나라인 북한이 여러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더 어려워요. 제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해봤지만 한국의 수도 서울은 느낌이 사뭇 달라요. 활기찬 도시라서 높은 빌딩과 복잡한 도로에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아요.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어서 그런지 공기가 좀 무거워요. 이번 임무의 핵심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해 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싸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마치 이웃들 사이에서 평화 중재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새 사무실에 들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와요. 멀리 산들이 보이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멋진 경치를 보면서도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들이 자꾸 떠올라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남북한의 역사와 현재 이 지역의 정세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네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제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겠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건 사람은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 지훈 씨였어요. 에드워드, 오늘 오후에 회의에 참석해 줄 수 있어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흥분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결국 이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요. 매번 회의에서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회의 준비를 하면서 어릴 적에 모험을 꿈꾸던 제가 떠올랐어요. 외교관 생활이 단순히 멋진 파티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사람들과 악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잘 알아요. 한 번의 대화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죠. 재킷을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도 위에 남북 경계선은 참 작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현실 속 그 경계는 얼마나 큰 간극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 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만드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회의실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한숨 돌리고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앞으로 몇 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여기서 작게나마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처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며 낮은 목소리로 긴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고 입안이 바짝 마른 상태로 브리핑 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방 안은 이미 꽉 차 있었어요. 단정한 군복을 입은 군 관계자들이 정장 차림의 정부 보좌관들과 나란히 서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무거운 긴장감으로 눌려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벽에 걸린 커다란 화면에 집중돼 있었죠. 화면에는 북한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국경 근처에서 여러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았어요. 누군가 사진을 확대하자 숨이 턱 막혔죠. 북한군이 중화기를 북쪽 국경으로 옮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한 군 관계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사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첩보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닙니다. 북측의 움직임은 NATO와 한국 간 체결된 협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협정 체결에 제가 깊이 관여했었는데 제가 무심코 위기를 초래한 걸까요?
몇 시간 동안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했는데 어느 것도 낙관적이지 않았어요. 북한이 실제로 공격 준비를 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죠.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요. 그날 오후 내내 전화를 붙들고 유럽 쪽 연락망에 도움과 조언을 구했어요. 통화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따갑고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죠. 잠깐 쉬는 틈에 저는 바깥 공기를 쐬러 발코니로 나갔어요.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평온해 보였어요. 저 아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걸 그들은 전혀 알 리가 없었어요. 브리핑 룸으로 돌아가니 밤이 깊었는데도 회의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략을 토론하고 첩보 보고를 분석하며 북한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었죠. 제가 짊어진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회의를 마치긴 했지만 집에 가도 쉽게 잠들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처를 나설 때쯤 거리는 한결 조용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아래에 어떤 폭풍이 도사리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멀리 영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죠. 그들이 있는 곳은 여기서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 땅에서 국제적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었으니까요.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한참을 뒤척였어요. 위성사진, 브리핑 룸의 걱정 어린 얼굴들, 끝없이 이어진 논의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도전과 결정을 맞이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불편한 잠에 겨우 빠져들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과 NATO의 관계 강화를 위해 했던 노력이 우리를 더 큰 갈등으로 몰고 간 건 아닐까? 그 답은 며칠 내에 밝혀지겠죠. 부디 평화를 지킬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길 바라면서요. 며칠 동안 회의가 계속됐어요. 유럽 각지에서 오는 메시지 때문에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댔고 밥을 먹거나 씻을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머릿속엔 오직 하나, 이 모든 게 내 탓인가? 라는 생각뿐이었죠. 수요일 밤이었어요.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분위기가 더 우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전화가 왔는데 같이 일하는 한국인 친구 지훈이었어요. 지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에드워드, 큰일 났어. 북한이 방금 큰일을 벌였어. 자기네 국경 근처로 비행기가 못 지나가게 한다고 발표했어. 나만이 자기네를 화나게 했다는 거야. 지금 바로 그쪽이랑 이야기해야 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심각했어요. 저는 지훈을 만나서 북한과 안전하게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특별 회의실로 갔어요. 방 안은 싸늘했고 모두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어요. 큰 화면에 북한의 강 장군이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먼저 입을 뗀 건 그쪽이었죠. 당신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강 장군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구역에서 다른 나라들이 간섭하는 걸 원치 않아.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말을 조심해야 했어요. 지금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거든요.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평화를 원합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한도 모두와 협력하고 싶어 해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강 장군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고 미소는커녕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죠.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니 실패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빗물에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저녁을 먹는 가족들, 숙제를 하는 아이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에 가까워졌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데 지금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훈이 제 옆으로 와서 섰어요.
그의 표정도 제 마음처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훈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린 밤새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애썼어요. 혹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다른 제안을 해볼 수 있을까? 전화를 더 걸고 메시지를 더 썼어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느라 눈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였죠. 해가 뜨기 시작할 즈음 저는 두렵고 지쳤어요.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의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 지훈을 봤어요. 지훈도 피곤했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와 사람들을 지키려는 그의 마음이 눈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제가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요. 놓친 게 분명 있을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었죠. 상황은 나빴지만 외교관이라는 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요. 또다시 힘든 하루가 시작됐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전쟁을 막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요. 밖에 비는 그쳤어요. 이게 좋은 징조일지도 몰라요. 오늘이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해요. 커튼 틈새로 햇빛이 비치면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또다시 이 위기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달랐어요. 얼떨결에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물을 끼웠는데 휴대폰이 진동하더라고요. 지훈이었어요. 속이 울렁거렸죠. 이번엔 또 무슨 일이래요? 에드워드, 이거 봐야 해. 지훈의 목소리가 급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방금 북한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큰일이야. 옷을 대충 걸쳐 입고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서울 거리는 벌써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이들이 우리가 얼마나 전쟁 직전까지 갔는지 알 리가 없겠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걸 보니 밤새 잠도 못 잔 눈치였어요. 사실 그럴 줄 알았죠. 무슨 일이야?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북한 쪽에서 메시지를 가로챘어. 그런데 모든 군부가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 북한 군부 안에 우리랑 몰래 대화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확실해? 제가 물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확실해. 근데 빨리 움직여야 해. 그 뒤로 몇 시간을 그 문제 해결 방안에만 매달렸어요. 북한 쪽 인사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죠. 일이 더 꼬이지 않게 조심해야 했어요.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죠.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들키지 않을 사람이요. 중국에 있는 그 사람 어때? 제가 제안했어요. 예전에 우리랑 북한 사이 연락할 때 도움 줬던 그 사람 있잖아. 지훈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맞다. 좋은 생각이야. 바로 연락해 볼게. 지훈이 전화를 하는 동안 저는 방 안을 서성였어요. 이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는 조마조마하게 응답을 기다렸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지훈의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지훈이 전화를 받더니 잠시 듣고는 커다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북한 측에서 대화에 응할 거래. 지훈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철저히 비밀리에 해야 하고 NATO 개입은 안 된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NATO 때문에 여기까지 상황이 꼬였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NATO를 배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했어요. 바로 일에 착수했어요.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안을 만들어야 했죠.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끼면서도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어요.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식량 지원 같은 것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괜찮네.
그리고 우리 지역 문제에 NATO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하면 되겠어. 우린 밤새 제안을 작성하고 또 고쳤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했죠. 잘못된 문구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으니까요. 해가 뜰 무렵 드디어 괜찮아 보이는 제안을 완성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지훈이 피곤한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우린 계속 기다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어요. 수백만 명의 운명이 우리 다음 선택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북한이 만남에 응했어요.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지훈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지어 보였죠. 해냈다. 지훈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문은 열었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게 진짜 도전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느낌이었죠. 전쟁을 막을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외교관이 된 이유였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변화를 만드는 것. 내일 북한과 만날 예정이에요. 오늘 밤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남북한 접경 지역 근처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번 만남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단순한 나무 테이블에 앉아 저와 마주 앉은 북한의 강장군을 바라봤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에어컨에서 나는 희미한 소음만 들릴 뿐이었죠. 공기 중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거운 담요를 덮은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죠. 강 장군의 표정은 엄숙했고 그의 눈은 제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강 장군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북한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을 위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강 장군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죠. 하지만 그의 눈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주 미세했지만 어쩌면 관심이나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작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 군사 훈련을 멈추는 거죠. 국경 근처에서 힘을 과시하는 큰 훈련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문제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동안 강 장군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여전히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정말로 듣고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작은 희망을 줬어요. 신뢰를 쌓는 건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하지만 어디선가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먼저 한 발짝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제 귀엔 심장 박동 소리가 울릴 정도였죠. 드디어 강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밀러 씨, 그가 말했어요. 평화를 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많은 약속들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의 의심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부터 신뢰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일부터요. 저는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양쪽 모두 국경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요.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강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다 그가 물었어요. 경제 제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주제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재 문제는 복잡합니다. 한 번에 다 해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협력하기 시작하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력의 큰 그림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 장군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동의는 아니었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죠. 저는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우린 몇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어요. 가끔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하는 듯했지만 아주 천천히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강 장군도 점점 마음을 여는 듯했어요. 그는 북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그들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그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 장군이 어느 순간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거죠. 싸우지 않고도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우리가 뭔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시작점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불신의 벽에 작은 틈이 생긴 듯했죠. 마침내 몇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진 후에 강 장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쩌면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몇 마디가 제게 큰 희망을 안겨줬어요. 그건 약속이 아니었지만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던 거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는 강 장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악수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잠깐이었지만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피곤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첫걸음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국가 간의 신뢰를 쌓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더 많은 회의와 논쟁,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희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죠. 저는 영국 대사관 발코니에 서서 서울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시 아래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머릿속은 며칠간의 사건들로 계속 어지러웠죠. 정말 큰 재앙이 날 뻔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간신히 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북한군이 대포를 국경에서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시행했던 비행금지 구역도 해제했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출발이었어요. 마치 꽉 조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듯이 공기 속에 맴돌던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긴박했던 강 장군과의 회의가 떠올랐어요. 처음엔 그의 굳은 표정과 차가운 눈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한 변화가 보였어요. 그의 견고한 갑옷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달까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계기였어요. 지금 이렇게 도시를 내려다보며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번 위기는 막아냈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곳의 평화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아름답지만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한국 동료 지훈 씨가 다가왔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희망이 깃든 표정이었어요. 우리 해냈네요, 에드워드.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벌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이뤄낸 성과의 무게를 느꼈어요. 우리 일에선 시간이 정말 소중한 자원이죠. 지훈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맞아요.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이겨낸 평화를 유지하는 게 말이죠. 우린 잠시 말없이 서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걸 지켜봤어요. 거리는 여전히 북적거렸고 사람들은 우리가 큰 충돌을 막아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게 묘하게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있잖아요. 제가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어요. 여기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훈 씨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 쪽을 바라봤어요. 어떤 점에서요? 저는 손짓으로 주변을 가리켰어요. 이 도시를 보세요. 늘 북쪽의 위협 아래 살면서도 계속해서 건설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해져야 했죠.
쉽진 않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뤄낸 외교적 성과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노력도 헛된 일이 됐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앞으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우리가 북한과 맺은 합의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회의와 협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위태로운 순간들이 찾아올 게 뻔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계속 대화해야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쉽진 않겠지만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거든요. 외교란 건 빠른 해결책이나 극적인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끈기와 인내, 그리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의 싸움이었죠.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사관은 이제 조용해졌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와 지훈 씨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제 사무실에 앉아 지도와 문서들을 펼쳐놓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너무 많았고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안에 희망이 조금씩 커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우리가 이뤄낸 평화는 깨지기 쉬웠어요. 앞으로 갈 길도 멀었고요. 그래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아무리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이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했으니까요. 마침내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그날 일과를 마쳤어요. 지훈 씨가 나가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드워드, 정말 감사해요.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요. 저는 목이 메는 걸 느끼며 답했어요. 제게도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른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피로와 함께 묘한 설렘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저는 그걸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나갈 거예요. 한 걸음씩 천천히요. 드디어 아파트로 돌아가 쉬러 가면서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외교의 힘, 인간 정신의 강인함,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견한 평화에 대한 희망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우리는 인내와 결단력으로 함께 헤쳐나갈 거라고 믿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 해군 함정의 갑판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뜨거운 태양이 얼굴을 내리쬐고 있었고 카타르 도하의 스카이라인이 천천히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도 됐고 기대도 컸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항구에 가까워질수록 커다란 크레인들과 분주한 부두의 모습이 보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배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우리 배는 특별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자랑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최첨단 군사 장비를 실어왔거든요. 이건 그냥 장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자부심 그 자체였고 우리는 여기서 그 성능을 증명해야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국이 중동 지역의 군사 장비를 판매해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라 정말 중요한 일이었죠. 잘하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었고 반대로 실패하면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배가 부두에 닿자 나는 카타르군 관계자들이 부두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지만 한편으론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아마 그들도 전 세계에서 온 최첨단 군사 장비들을 많이 봐왔겠지만 한국에서 온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함정의 경사로가 철컥 소리를 내며 내려오고 우리의 전차와 자주포들이 천천히 굴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디젤 연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건 큰 순간이었죠. 드디어 우리의 장비가 외국 땅에 발을 딛는 거였어요.
카타르 군 관계자 몇 명이 우리 K2 전차를 가리키며 속삭이는 모습을 봤어요. 이 전차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K9 자주포? 그건 세계 어느 자주포보다도 멀리까지 포탄을 쏠 수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차올랐어요. 드디어 우리가 한국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장비가 부두로 하나씩 내려오는 걸 보면서 동시에 속이 조여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곳의 공기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운 공기와 건조한 기운, 그리고 발밑에 펼쳐진 건 고운 모래와 바위뿐이었죠. 과연 우리 장비들이 한국에서처럼 여기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연습을 했지만 이 사막은 전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내 옆에 서 있는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어떤 친구들은 흥분된 표정이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단순히 멋진 전차와 자주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군사 장비 시장에서 진지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마지막 장비가 배에서 내려올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뜨거운 공기 속에서 바닷물 냄새와 항구에서 풍겨오는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갈매기 울음소리, 엔진의 진동, 부두 노동자들의 고함 소리들이 뒤섞여서 이곳이 정말 새로운 곳이라는 걸 실감하게 했죠. 그때 한 카타르 군 장교가 우리 지휘관에게 다가와 악수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좋은 내용이길 바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곧 우리는 사막에 나가 우리의 전차와 자주포가 얼마나 뛰어난지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었어요. 다시 도하의 도시를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고 있었어요. 고향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 온 이유였어요. 한국의 장비가 세계 어디서든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나머지 장비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할 때 나는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앞으로 몇 주간은 정말 힘들 거였어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무더위 속에서 일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의 장비들도 상상하지 못한 도전을 맞닥뜨리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였어요. 도전을 받고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배에서 내려 부두에 발을 내디뎠어요. 발밑의 땅은 단단했지만 저 너머엔 사막의 모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었어요.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한국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였고 그걸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텐트 안에 에어컨 바람을 뒤로하고 뜨거운 사막으로 걸어나가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가늘게 뜰 수밖에 없었죠.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중동의 새 동맹국들에게 우리 최고의 전차와 무기를 선보이는 날이었거든요. 훈련장으로 향하던 중 K2 전차들이 일렬로 줄지어 있는 게 보였어요. 사막에 먼지가 얇게 쌓였는데도 전차들은 여전히 강력하고 매끈해 보였어요. 전차 옆에는 K9 자주포들이 서 있었어요. 엄청난 사거리의 대포들이죠. 그런 장비들을 보면서 가슴 한편에 자부심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먼 길을 건너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고의 장비들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때 카타르 군의 지휘관인 알만수르 대령이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는 뜨거운 날씨에도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도 제복을 바로잡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대령님. 최대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훈련 준비는 되셨나요? 알만수르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장비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렇습니다, 박소령. 당신들의 장비가 이 사막 환경에서 어떻게 성능을 발휘할지 매우 궁금하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호기심이 묻어나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전에도 여러 나라들의 군사 장비를 들여오려 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이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어요. 대령님, 걱정 마세요. 저희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 환경에서도 충분히 잘 해낼 겁니다. 스스로 더 자신 있게 들리길 바라며 말했어요. 함께 지휘소로 걸어가면서 양국의 병사들이 오늘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병사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다양한 제복과 언어, 얼굴들이 섞여 있었지만 모두들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지휘소 안은 조금 더 시원했어요. 테이블 위엔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장교들이 그 주위에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아랍어 그리고 가끔 영어도 들렸어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영어로 소통을 했거든요. 알만수르 대령과 저는 한 그룹에 합류했어요. 한 장교가 오늘 훈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먼저 기동성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지도 위 한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K2 전차들이 이 부드러운 모래 지대를 지나가야 할 겁니다. 전차가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연습했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우리의 전차는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잘 돌아다니도록 설계됐지만 이곳 카타르의 사막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쳤으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격 훈련장으로 이동할 겁니다. 장교가 계속 말했어요. K9 자주포들이 장거리에서 정확성을 보여줄 차례죠. 저는 알만수르 대령을 슬쩍 봤어요.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의 속마음이 궁금했어요. 우리를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전의 다른 나라들처럼 실패할 거라 생각하고 있을까요? 브리핑이 끝난 후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태양이 더 높이 떠서 열기도 더 강해졌어요. 멀리서는 신기루가 보였고 사막이 마치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병사들은 이미 자기 자리에 있었고 훈련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선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모두들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우리가 잘 해낸다면 한국은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전차와 대포를 팔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건 우리 국방 산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맹을 맺고 한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죠. 저는 우리 병사들과 함께 일하는 카타르 병사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긴 했지만 이렇게 함께 일할 때는 그런 차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알만수르 대령이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시작해볼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온 모든 것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어요. 저는 손을 들어 훈련 시작 신호를 내리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 순간 제 어깨 위로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군대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해 이곳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세계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어요. 제가 손을 내리며 신호를 보냈을 때 전차들의 엔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훈련이 시작됐고 그와 함께 한국의 새로운 이야기도 시작됐어요. 우리는 차량에 올라탔어요. 태양이 떠오르면서 금속이 이미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전 K9의 운전석에 앉아 컨트롤 위에 손을 얹었어요. 이 기계는 저에게 제2의 집처럼 익숙했지만 이곳 사막에서는 모든 게 전혀 달랐어요. 사막 한가운데로 나가면서 모든 울퉁불퉁한 지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모래는 바퀴 밑에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단하게 움직였어요. 우리가 익숙했던 고향의 단단한 땅과는 전혀 달랐죠.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선 계속해서 집중해야 했어요. 마침내 우리가 사격 위치에 도착했어요. 이제 열기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요.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였어요.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등에선 땀이 흘러내렸어요. 심장이 너무나 크게 뛰어서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격 개시, 박소령님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어요. K9이 첫 발을 쏘아 올릴 때 그 진동이 온 사막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폭발음이 어마어마했고 모래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잠시 목표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가 거치고 나니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우리 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다시 사격을 계속했어요. 발사할 때마다 목표를 정확히 맞췄죠.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곳에서의 훈련이 고향에서의 연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K9이 한쪽으로 쏠리더니 트랙이 헛돌기 시작했어요.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순간적으로 공포가 몰려왔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했지만 아무리 해도 K9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애를 쓸수록 모래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다른 차량들이 우리를 두고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 저만큼이나 겁에 질려 있었어요. 모두가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중동에서 한국의 기회를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됐어요. 바로 그때 다시 박소령님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어요. 이번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 자리에 있어. 지원이 곧 도착할 거다. 우리는 그늘 하나 없는 태양 아래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간 것 같았지만 아마 몇 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멀리서 구조 차량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우리 차와 똑같이 사막 위장 무늬가 칠해져 있었어요. 구조팀은 신속하고 능숙하게 일했어요. 두꺼운 케이블을 우리 K9에 연결하고 천천히 우리를 모래 구덩이에서 끌어냈어요. 자유롭게 되자마자 저는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모래 때문에 고장난 곳 없이 K9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무전에서 다시 박소령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시 움직일 준비됐나? 동료들을 보니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다시 훈련에 합류했어요. K9이 다시 힘차게 움직였어요. 또다시 사격할 차례가 됐을 때 숨을 죽였어요. 모래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진 않았을까 걱정됐거든요. 포가 굉음을 내며 발사됐고 저는 포탄이 허공을 가르는 걸 지켜봤어요. 그것은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시 제대로 돌아왔구나. 훈련이 계속될수록 저에게 새로운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하고도 이겨냈어요. 사막은 험난했지만 우리가 더 강했어요. 마침내 하루가 끝나고 나니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뿌듯했어요. 한국의 장비와 병력이 이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석양이 사막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동료들의 얼굴에는 땀과 모래가 뒤섞였지만 모두가 커다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훈련을 끝낸 게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해낸 거였어요. 카타르 사람들, 세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중동 방산 시장에서 첫 발을 내디뎠고 저도 그 일에 참여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후로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우리 K2 전차들이 사막을 가로지르며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했고 카타르 군대도 함께 훈련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해온 동료들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사막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빛과 붉은색으로 물들 때 저는 알만수르 대령 옆에 서서 마지막 기동 훈련을 지켜봤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서로 간에 새로운 이해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날 훈련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리였고 그 시험에서 우리는 성공했어요. 모든 어려움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해낸 거였어요. 마지막 전차가 기지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알만수르 대령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박소령, 오늘은 아마 우리 파트너십의 시작일 겁니다. 저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 찬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저희는 함께 지휘본부로 걸어가며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생각했어요. 단순히 한국의 방산 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위치를 한 단계 올린 날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막에 낯선 이방인으로 왔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동맹으로 떠나는 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극복했던 도전들은 어떤 계약보다도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었어요. 어둑해지는 사막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왔어요.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해냈죠. 우리는 다리를 놓았고 이 사막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지속될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앞으로의 일이 떠올랐어요. 이번처럼 더 많은 훈련, 함께 나라를 지킬 협력의 순간들 말이죠.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장비를 정리하고 기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막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이곳은 우리를 시험했고 한계까지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도전을 이겨냈어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얻었어요. 밤이 오면서 불어오는 사막의 바람은 시원해졌어요. 그 바람은 새로운 시작, 모래 위에서 맺어진 파트너십의 약속을 담고 있었죠. 병사들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건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배의 갑판에 서서 크레인이 마지막으로 K2 전차를 싣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뜨거운 사막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바다의 짠내를 실어 나르더라고요. 카타르에서의 시간이 벌써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이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었거든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마지막 장비가 배에 실리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임무가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했어요. 고국에서는 모두가 기대에 차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성공 소식이 퍼졌고 새로운 계약과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심지어 거친 사막에서도요.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히 전차나 대포를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맺은 인연 때문이에요. 커피를 함께 마셨던 카타르 병장이 생각나면서 언젠가 다시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아마 다음번엔 그가 저에게 자기 도시를 보여준 것처럼 제가 부산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박소령이 제 옆으로 다가와 도화 항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김중사, 이제 집에 갈 준비됐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네, 소령님.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틀림없이 올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배가 부두에서 멀어질 때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저녁 해가 지면서 높은 빌딩들이 빛났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와 카타르의 우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에 함께할 수 있어서 설레요. 이번 카타르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전차와 대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시간이었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단지 사막의 모래와 강력한 기계들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우리가 쌓아온 우정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번 임무는 단순히 전차와 무기를 보여주는 걸 넘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였죠. 그리고 지평선을 바라보며 우리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곳 중동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도 밝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느꼈어요.